한정욱의 하루는 언제나 재봉틀 소리로 시작되었다. 새벽 5시 아직 거리에 어둠이 깔려 있을 때 그녀는 작업대 앞에 앉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 펼쳐진 천 조각들, 색색의 실타래, 그리고 손때 묻은 가위. 이것들이 그녀의 세계였다. 이 바지 기장 3cm만 줄여주세요. 단추 하나 떨어졌는데 같은 걸로 달아주실 수 있어요? 지퍼가 고장났어요. 고칠 수 있을까요? 골목 어귀 낡은 건물 1층, 3평 남짓한 수선집에는 하루에도 수십 명이 드나들었다. 정옥은 손님들의 옷을 받아들고 천을 살피며 어디를 어떻게 손봐야 할지 단번에 알아챘다. 40년을 한 일이었다. 그녀의 손끝에는 옷의 결이 보였고 실의 굵기가 느껴졌다. 재봉틀 페달을 밟는 리듬은 이제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웠다. 남편이 집을 나간 건 큰딸 서윤이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였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사라졌다. 정옥은 울지 않았다. 울 시간이 없었다. 두 딸을 먹여 살려야 했고 학교에 보내야 했다. 그녀는 재봉틀 앞에 앉아 더욱 긴 시간을 일했다. 아침부터 밤까지, 때로는 새벽까지 바늘을 움직였다. 엄마, 밥은 먹었어? 퇴근 후 들르는 딸의 목소리에도 정옥은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먹었어. 너는? 엄마, 눈 나빠지겠어. 불 좀 더 켜. 이 정도면 돼. 전기세 아껴야지. 딸들은 엄마가 자신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알았다. 그래서인지 일찍 철이 들었고 공부도 열심히 했다. 서유는 대학을 졸업하고 괜찮은 회사에 취직했으며 작은 딸 수지는 지방에서 교사가 되었다. 딸들이 출가할 때 정옥은 그제야 조금 숨을 돌렸다. 하지만 세월은 가혹했다. 어느 순간부터 바늘 귀에 실을 꿰는 일이 어려워졌다. 손끝의 감각도 무뎌졌다. 가끔 천을 잘못 재단하거나 실밥이 삐뚤어지는 일이 생겼다. 손목도 아팠다. 오래 재봉틀을 돌리다 보면 손목이 저리고 통증이 번졌다.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지만 몸은 정직했다.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떠났다. 누구는 이사를 갔고 누구는 세상을 떠났다. 젊은 사람들은 옷을 수선하는 대신 새 옷을 샀다. 골목도 변했다. 예전엔 재래시장과 작은 가게들이 즐비했지만 이제는 카페와 편의점이 들어섰다. 정옥의 수선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고 쉬셔야죠. 어느 날 찾아온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딸은 수선집 안을 둘러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손님은 거의 없었고 먼지가 쌓인 선반 위로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아직 괜찮아. 손님 몇 분은 오시잖아. 어머니, 손목도 안 좋으시잖아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민재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정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손에 쥔 천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재봉틀을 떠나면 자신에게 무엇이 남을까? 이 작은 공간이 불편하고 좁았지만 그녀에게는 살아온 증거였다. 바늘 하나 실아놀이 모여 만든 인생이었다. 결국 정옥은 수선집을 정리하기로 했다. 마지막 날 그녀는 오래된 재봉틀을 천천히 닦았다. 손바닥에 묻은 기름 자국이 40년의 세월을 말해주는 듯 했다. 가게 문을 잠그고 돌아서는 순간 가슴 한쪽이 텅 비는 느낌이었다. 엄마, 이제 좀 쉬세요. 서윤의 말은 따뜻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거리감이 있었다. 정옥은 짐을 꾸리며 생각했다. 쉰다는 게 뭘까? 바느질을 하지 않는 삶이 과연 자신의 삶일 수 있을까? 손끝에 남은 굳은 살을 쓰다듬으며 그녀는 딸의 집으로 향했다. 서윤의 아파트는 25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에 은은한 방향제 냄새가 풍겼다. 정옥은 딸을 따라 현관문을 들어서며 낯선 공간에 압도되었다. 넓은 거실, 깨끗한 대리석 바닥,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모든 것이 정갈하고 질서정연했다. 어머니, 이 방 쓰세요. 제일 햇볕 잘 들어요. 서윤이 안내한 방은 아담했다. 창문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한눈에 보였다. 정옥은 가방을 내려놓고 방 안을 둘러봤다. 새 이불, 옷장, 작은 책상.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다. 딸의 정성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어딘가 어색했다. 마치 호텔방에 온 것 같았다. 할머니. 6살 손주 민재가 달려왔다. 정옥은 무릎을 굽혀 아이를 안았다. 민재의 머리에서 샴푸 향이 났다. 우리 민재 많이 컸네. 할머니 기억해? 응. 할머니 집에 갔었잖아. 재봉틀 있던 곳. 아이의 맑은 눈이 정옥을 올려다봤다.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따뜻해졌다. 다음 날부터 정옥의 하루 일과가 시작되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하지만 낯선 주방 기기들 앞에서 그녀는 망설였다. 인덕션은 어떻게 켜는지, 커피 머신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 없었다. 결국 서윤이 출근 전에 간단히 알려줬지만 정옥은 여전히 불안했다. 어머니, 아침은 제가 차릴게요. 어머니는 그냥 쉬세요. 아니야, 내가 할게. 익숙해지면 돼. 인덕션 조심하세요. 화력이세요. 서윤은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다. 사위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정옥이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민재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면 정옥은 집안일을 했다.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개고 설거지를 했다. 손이 놀면 마음이 불편했다. 하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묘한 위화감이 들었다. 이 집의 살림살이는 모두 낯설었다. 식기세척기, 건조기, 로봇 청소기. 정옥이 평생 손으로 해온 일들을 기계가 대신했다. 어머니, 식기세척기에 그냥 넣으시면 돼요. 손으로 안 씻으셔도 돼요. 아니야, 내가 하는 게 빨라. 그래도 편하신 대로 하세요. 서윤은 늘 피곤한 얼굴이었다. 저녁에 퇴근하면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고 민재를 재우고 나면 곧바로 잠들었다. 사위 준호는 더욱 말이 없었다. 식사 시간에도 핸드폰만 들여다봤고 정옥이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오늘 반찬 맛있었어요. 네. 민재가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대요. 그래요. 정옥은 점점 말을 줄여갔다. 자신이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손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어중간한 존재. 그저 불편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살아야 하는 사람.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던 정옥은 부엌 문틈으로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사위와 딸이 안방에서 나누는 이야기였다. 여보, 어머님 집 보증금 언제까지 그냥 둘 거야? 왜? 급해? 아니, 그게 아니라. 관리비도 우리가 내고 있잖아. 어머님 계신 동안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돈 묶어두는 것도 좀 그렇지 않아?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지금은. 알았어. 근데 올해 안에는 정리하자. 우리도 여유가 없어. 순간 정옥의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졌다. 바닥에 떨어진 접시가 산산조각 났다. 그 소리에 방문이 열렸고 서윤이 놀라며 달려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 없어요? 아니야, 괜찮아. 손이 미끄러웠네. 정옥은 바닥에 쪼그려 앉아 깨진 조각을 주웠다. 날카로운 파편이 손가락을 스쳤지만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이 더 아팠다. 사위가 거실에서 힐끗 쳐다보다가 다시 핸드폰을 들었다. 제가 치울게요. 어머니, 손 다쳤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서윤은 미안한 표정으로 정옥을 바라봤다. 하지만 그 미안함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정옥은 물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정옥은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의 보증금 이야기를 하는 사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 돈은 40년간 바느질로 모은 돈이었다.
딸들을 키우고 수선집을 지키기 위해 모은 돈. 그 돈마저 이제는 짐이 되어버렸다.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걸까? 정옥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옆방에서 민재의 잠꼬대가 들려왔다. 그 소리만이 유일한 위로였다. 창밖으로 아파트 불빛들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자리가 이 집 어딘가에 없다는 걸 느꼈다. 며칠이 지났지만 정옥은 여전히 서윤의 집에 적응하지 못했다. 아침마다 일어나 거실을 정리하고 민재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빨래를 개는 일상. 하지만 그 모든 일이 어딘가 공허했다. 마치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다. 어머니, 오늘은 날씨도 좋으니까 나가서 산책이라도 하세요. 서윤이 출근하며 말했다. 걱정하는 표정이었지만 정옥은 그 말 속에 숨은 의미를 알았다. 집에만 계시지 말고 좀 나가 계세요. 그런 뜻이었다. 그래, 나가볼게. 정옥은 가벼운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자 아파트 단지의 정원이 펼쳐졌다. 깔끔하게 정돈된 화단과 벤치. 하지만 어딘가 인공적이고 차가웠다. 정옥은 단지 정문을 빠져나와 버스를 탔다. 버스는 오래된 동네로 향했다. 40년을 살았던 그곳.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동시에 낯선 변화도 보였다. 재래시장 자리에 대형마트가 들어섰고 작은 가게들은 프랜차이즈 카페로 바뀌어 있었다. 정옥은 수선집이 있던 골목에 내렸다.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익숙한 간판들이 사라지고 세련된 가게들이 들어서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수선집이 있던 자리. 그곳에는 이제 작은 카페가 있었다. 블루밍 커피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정옥은 카페 앞에 멈춰 섰다. 유리창 너머로 젊은 사람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보였다. 그 자리에서 자신이 수십 년간 재봉틀을 돌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과거가 지워진 것 같았다. 발길을 돌려 골목을 걷다가 정옥은 작은 공원 앞 벤치에 앉았다. 햇볕이 따뜻했다. 눈을 감고 앉아있으니 옛날 생각이 떠올랐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던 날들. 딸들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쉬지 않고 바느질하던 손.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이 그리웠다. 아이고 언니, 여기서 다 보네. 익숙한 목소리에 정옥은 눈을 떴다. 정분 씨였다. 20년 넘게 옆 가게에서 반찬 가게를 하던 이웃이었다. 정분 씨는 장바구니를 들고 반갑게 다가왔다. 어머, 정분 씨. 오랜만이네. 언니 소문 들었어. 수선집 정리했다며? 딸 집으로 갔다고? 응, 얼마 전에 이사 갔어. 정분 씨는 정옥 옆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우리도 다 그렇게 되나 봐. 자식들 다 키워놓으면 우리는 짐이 되는 거야. 나도 요즘 아들네 집에 있는데 눈치만 보여. 정옥은 쓸쓸히 웃었다. 정분 씨의 말이 너무나 공감됐다. 근데 언니, 요즘은 어떻게 지내? 손이 놀아서 그런가 괜히 마음이 허하지? 정분 씨의 말에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정곡을 찔렀다. 손이 놀면 마음도 따라 공허해졌다. 평생 무언가를 만들고 고치며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이 낯설었다. 맞아.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어. 그것도 딸이 그냥 쉬라고 하고. 언니,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정분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뭐가? 우리 인생 말이야. 언니 재봉틀보다 더 단단한 사람 아니었어? 40년을 혼자 버텨왔잖아. 이제 와서 딸 내 집 눈치 보며 숨죽이고 살 거야. 정옥은 대답하지 못했다. 정분 씨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그렇다. 자신은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었다. 남편이 떠나고 혼자 두 딸을 키우며 수선집을 지켜온 사람.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 작아져 있을까? 나도 잘 모르겠어. 딸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고 어디 갈 데도 없고.
정분 씨는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내 따뜻한 커피를 종이컵에 따라 건넸다. 언니, 이거 마셔. 그리고 잘 생각해봐.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우리 인생인데 왜 눈치를 봐? 우리도 살 권리가 있어. 정옥은 커피를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그 온기가 가슴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정분 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앉아 있으니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언니, 나 이제 가봐야 해. 장 봐야 하거든. 다음에 또 보자. 연락해. 정분 씨는 일어서며 정옥의 어깨를 두드렸다. 정옥도 일어나 손을 흔들었다. 정분 씨가 사라진 후 정옥은 다시 벤치에 앉았다. 재봉틀보다 더 단단한 사람.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정옥은 손바닥을 펼쳐봤다. 바늘에 찔려 생긴 작은 흉터들, 실에 쓸려 생긴 굳은 살. 이 손이 40년을 버텨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정옥은 천천히 일어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 같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길, 정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답은 아직 없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질문을 던질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였다. 손주 민재의 7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서유는 주말에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기로 했다. 케이크를 주문하고 민재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정옥도 무언가 도와주고 싶었지만 서유는 어머니는 그냥 계세요라며 정중히 거절했다. 정옥은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손주의 생일. 할머니로서 무언가 해주고 싶었다. 문득 옛날 생각이 떠올랐다. 서윤이 어렸을 때 생일마다 손수 옷을 만들어 선물했던 기억. 딸은 그 옷을 입고 학교에 가며 자랑했었다. 민재에게도 옷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정옥은 조심스럽게 서윤에게 물었다. 서윤아, 민재한테 옷 하나 만들어주고 싶은데 괜찮을까? 서윤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어머니, 요즘 애들은 다 기성복 입어요. 손수 만든 옷은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할머니 마음인데 간단한 거라도. 어머니 손목도 안 좋으시잖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결국 정옥은 몰래 옷을 만들기로 했다. 가까운 시장에 가서 천을 샀다. 민재가 좋아할 만한 파란색 면, 천과 귀여운 단추들. 재봉틀은 없었지만 손바느질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었다. 밤마다 정옥은 방에서 바느질을 했다. 딸 가족이 모두 잠든 후 작은 스탠드 불을 켜고 바늘을 들었다. 눈이 침침해서 바늘 귀에 실을 꿰는 것도 어려웠다.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겨우 실을 꿰었다. 손목도 아팠다. 바느질을 하다 보면 손목이 저리고 통증이 왔다. 그럴 때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했다. 옷은 간단한 조끼였다. 민재가 셔츠 위에 입을 수 있는 귀여운 조끼. 주머니도 달고 앞쪽에는 작은 별 모양 단추를 달았다. 정옥은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였다. 실밥이 조금 삐뚤어졌지만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마음만큼은 가득했다. 생일 당일 집안은 분주했다. 서유는 음식을 준비하고 사위 준호는 풍선을 불었다. 민재는 새 옷을 입고 신이 나서 뛰어다녔다. 친구들도 몇 명 초대되었다. 할머니, 나 오늘 생일이야. 민재가 정옥에게 달려와 안겼다. 정옥은 아이를 꼭 안으며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 민재 생일 축하해. 케이크에 초를 켜고 모두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민재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며 초를 불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이들은 케이크를 먹으며 떠들었고 선물을 뜯는 시간이 되었다. 친구들이 준비한 선물들이 하나씩 열렸다. 로봇 장난감, 그림책, 게임기. 민재는 신이 나서 선물을 뜯으며 좋아했다.
정옥은 조심스럽게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꺼냈다. 정성스럽게 포장한 조끼였다. 민재야, 할머니 선물이야. 민재는 포장을 뜯었다. 파란색 조끼가 나타났다. 아이는 조끼를 들어 올려보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웅성거렸다. 이게 뭐야? 옷이야? 좀 이상한데. 민재는 조끼를 다시 상자에 넣으며 무심하게 말했다. 할머니, 이 옷은 좀 촌스러워.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유는 깜짝 놀라며 아이를 쳐다봤다. 사위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정옥은 얼굴이 굳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재야, 그게 무슨 말이야? 할머니한테 사과해. 서윤이 급하게 말했지만 민재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왜? 진짜 촌스러운데.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해. 아이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웃었다. 정옥은 천천히 일어났다. 괜찮아. 아이가 솔직한 거지 뭐. 어머니 죄송해요. 민재가 아직 어려서. 아니야. 내가 괜히 쓸데없는 짓을 했네. 정옥은 억지로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다. 설거지를 핑계로 자리를 피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틀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다. 재빨리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촌스럽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정옥은 일주일 동안 밤마다 손으로 바느질했다. 손목이 아프고 눈이 침침해도 참으며 만들었다. 민재가 좋아할까, 기뻐할까 생각하며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였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촌스러운 것이 되어버렸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정옥은 접시를 닦으며 눈물을 참았다. 서윤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민재한테 단단히 혼낼게요. 괜찮아. 아이가 뭘 알겠어.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 들여 만드셨는데. 서윤의 목소리도 떨렸다. 하지만 정옥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내가 착각한 거야. 요즘 애들은 이런 걸 좋아하지 않지.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정옥은 방으로 돌아왔다. 민재가 거들떠보지도 않은 조끼가 상자에 그대로 담겨 있었다. 정옥은 조끼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다. 파란색 천, 작은 별 모양 단추, 정성스럽게 꿰맨 실밥들. 수백 번의 바느질 끝에 완성된 그 옷이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저며왔다. 정옥은 조끼를 가슴에 안았다. 40년간 바느질로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이제는 촌스러운 것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차갑게 빛났다. 정옥은 조끼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는 소리가 들렸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민재의 생일 이후 정옥은 더욱 조용해졌다. 말수가 줄었고 식사 시간에도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서유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정옥은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다. 며칠 후 정옥은 서윤에게 부탁했다. 서윤아, 옛날 집에 좀 다녀와도 될까? 챙기지 못한 물건이 있어서. 어머니,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야, 혼자 다녀올게. 너 회사 가야지. 서윤은 망설이다가 열쇠를 건넸다. 정옥은 버스를 타고 오래된 동네로 향했다. 수선집이 있던 건물 앞에 서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건물은 여전히 낡아 있었고 계단도 삐걱거렸다.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다. 텅 빈 수선집이 눈앞에 펼쳐졌다. 먼지가 쌓인 선반, 비어있는 작업대, 그리고 구석에 덮개를 씌운 채 놓여있는 재봉틀. 정옥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재봉틀 앞에 앉았다. 손으로 덮개를 쓰다듬었다. 40년을 함께한 동반자. 이 재봉틀과 함께 웃고 울고 버텨왔다. 정옥은 덮개를 벗겼다. 재봉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먼지가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묵직하고 든든해 보였다.
페달을 밟아봤다. 끽 소리를 내며 바늘이 움직였다. 그 소리가 오래도록 정옥의 귓가에 맴돌았다. 새벽마다 들었던 소리, 밤늦게까지 들었던 소리. 이 소리가 자신의 인생이었다. 정옥은 작업대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실타래들, 녹슨 가위, 단추들이 어지럽게 담겨 있었다. 그 안에서 작은 천 조각 하나를 꺼냈다. 서윤이 어릴 적 입던 원피스의 조각이었다. 노란색 꽃무늬가 그려진 천. 정옥은 그 천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봤다. 서윤이 5살 때 처음으로 만들어준 원피스였다. 남편이 떠난 직후 정옥은 딸에게 예쁜 옷을 입히고 싶었다. 돈이 없어 새 옷을 사줄 수 없었기에 시장에서 싼 천을 사서 밤새 만들었다. 아침에 옷을 입은 서윤은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며 웃었다. 엄마, 나 공주 같아? 그럼 우리 서윤이가 제일 예뻐. 그때는 행복했다. 가난했지만 딸들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가? 딸은 컸고 자신의 가정을 꾸렸다. 그리고 정옥은 그 가정에서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젠 누구 옷도 고치지 말자. 정옥은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내 인생부터 다시 꿰매야지. 재봉틀을 다시 바라봤다. 평생 남의 옷을 고치며 살았다. 해진 곳을 꿰매고 떨어진 단추를 달고 짧아진 기장을 늘렸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돌보지 못했다. 자신의 해진 마음은 꿰매지 못했다. 정옥은 천천히 일어나 재봉틀에 덮개를 씌웠다. 손길이 유난히 느렸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덮개를 완전히 씌우고 나서 재봉틀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고마웠어. 힘들 때 함께 있어줘서. 작업대 서랍에서 작은 가방을 꺼냈다. 예전에 손님들의 옷을 담아가던 청가방이었다. 정옥은 그 안에 몇 가지를 챙겼다. 서윤의 원피스 조각, 작은 가위 하나, 그리고 오래된 실타래. 자신의 인생이 담긴 작은 물건들. 수선집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다. 텅 빈 공간이 쓸쓸해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다. 이제 더 이상 이곳에 얽매이지 않아도 됐다. 40년의 세월을 내려놓을 때가 온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옥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다. 가방 안에서 서윤의 원피스 조각을 꺼내 바라봤다. 노란색이 많이 바랬지만 여전히 꽃무늬가 보였다. 이 작은 천 조각 하나에 얼마나 많은 기억이 담겨 있는지. 나는 좋은 엄마였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딸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이 정말 딸들이 원하는 것이었을까? 손수 만든 옷이 아니라 사준 새 옷을 더 원했던 건 아닐까? 자신의 헌신이 딸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었던 건 아닐까? 버스가 왔다. 정옥은 천 조각을 다시 가방에 넣고 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흘러갔다. 익숙한 건물들, 낯선 간판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변화에 뒤처진 사람이 되어버렸다. 서윤의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딸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고 민재는 유치원에 있을 시간이었다. 정옥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가방을 침대 위에 올려놓고 그 안에서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다. 원피스 조각, 가위, 실타래. 그리고 서랍에서 며칠 전 민재에게 만들어줬던 조끼를 꺼냈다. 파란색 조끼는 여전히 새 것처럼 깨끗했다. 하지만 아무도 입지 않을 옷이었다. 정옥은 조끼를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옷장에서 간단한 옷가지 몇 벌을 꺼내 가방에 챙겼다. 움직임이 느리지만 확고했다.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움직임이었다.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다. 곧 딸이 퇴근할 것이고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정옥은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작은 메모지를 꺼내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갔다. 딸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작별 인사.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정옥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다. 깨끗한 거실, 정돈된 주방, 민재의 장난감들. 이 모든 게 이제는 자신과 상관없는 풍경이 되어갔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다. 잠시 망설였지만 곧 문을 열었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정옥은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갔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1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정옥은 눈을 감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40년간 누군가의 엄마로, 할머니로 살았다. 이제는 한정옥으로 살고 싶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정옥은 아파트 로비로 나왔다. 저녁 무렵의 공기가 차가웠다. 가방을 꼭 쥐고 정문을 향해 걸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다. 한 번 돌아보면 다시 돌아갈 것 같았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정하지 못했다. 그저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만 알았다. 첫 번째 오는 버스에 올랐다. 시내로 향하는 버스였다. 창가에 앉은 정옥은 창밖을 바라봤다. 버스가 출발하고 익숙한 아파트 단지가 점점 멀어졌다. 그 불빛들이 작아지고 결국 시야에서 사라졌다. 정옥은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걸까? 순간 불안이 밀려왔다. 68세의 나이에 집을 나온다는 것. 갈 곳도 없이 계획도 없이.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자유로움도 느껴졌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 촌스럽다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 자유. 버스는 도심을 지나갔다. 불빛들이 창밖으로 흘러갔다. 네온사인, 가로등, 빌딩의 불빛들. 그 불빛은 낯설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정옥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지퍼를 열었다. 안에는 재봉틀 대신 작은 노트 한 권이 있었다. 그 노트는 몇 년 전에 산 것이었다. 당시에는 수선 목록을 적으려고 샀지만 결국 한 번도 쓰지 않았다. 정옥은 노트를 꺼내 펼쳤다. 하얀 백지가 그녀를 바라봤다.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빈 페이지. 마치 자신의 앞날 같았다. 정옥은 가방에서 볼펜을 꺼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조심스럽게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나 한정옥의 새로운 시작. 글씨가 떨렸다. 하지만 계속 써내려갔다. 오늘부터 나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다. 누군가의 할머니도 아니다. 나는 그냥 한정옥이다. 쓰다 보니 눈물이 흘렀다. 정옥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적었다. 40년간 바느질을 했다. 남의 옷을 고치며 살았다. 이제는 내 삶을 고치고 싶다. 해진 부분을 꿰매고 떨어진 단추를 달고 새롭게 만들고 싶다. 버스가 종점에 도착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정옥은 노트를 가방에 넣고 버스에서 내렸다. 시내 한복판이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상점들은 불을 밝히고 있었다. 정옥은 천천히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잠시 생각하다가 작은 여관을 찾기로 했다. 골목을 걷다 평화여관이라는 낡은 간판을 발견했다. 2층 건물의 작은 여관이었다. 하룻밤 묵을 수 있나요? 네, 3만 원입니다. 나이든 주인 할머니가 열쇠를 건넸다. 정옥은 계단을 올라 2층 끝방으로 들어갔다. 작은 방이었다. 낡은 이불, 작은 책상, 그리고 창문. 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했다. 이곳은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밤바람이 불어왔다. 골목에 불빛들이 보였고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정옥은 창가에 앉아 밤 풍경을 바라봤다. 서윤이는 지금쯤 편지를 읽었을까? 걱정이 되었다. 딸이 얼마나 놀랐을까? 혹시 울고 있지는 않을까? 하지만 정옥은 돌아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이번만큼은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다. 핸드폰을 꺼냈다. 서윤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5통 와 있었다. 문자도 여러 개였다. 엄마 어디 가셨어요? 연락 주세요. 엄마 걱정돼요. 제발 전화해 주세요. 정옥은 답장을 보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엄마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며칠 후에 연락할게. 전송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다. 당분간은 연락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옥은 가방에서 노트를 다시 꺼냈다.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을 적기 시작했다. 1. 바다 보러 가기. 2. 혼자 영화 보기. 3. 맛있는 것 먹기. 4. 새로운 사람 만나기. 5. 내가 입을 옷 만들기. 목록을 적다 보니 웃음이 났다. 이렇게 간단한 것들조차 평생 해본 적이 없었다.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고 자신은 뒷전이었다. 이제는 달랐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다. 노트를 덮고 이불을 깔았다. 낯선 방, 낯선 이불이었지만 편안했다. 정옥은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더 컸다. 68년을 살았지만 진짜 자신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았다. 정옥은 가방에서 서윤의 원피스 조각을 꺼냈다. 노란색 꽃무늬 천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봤다. 이 천은 과거였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에만 머물지 않기로 했다. 미래를 위해 새로운 천을 찾아야 했다. 고마웠어, 서윤아. 내가 있어서 엄마는 버틸 수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엄마도 나로 살아야 할 것 같아. 속삭이듯 중얼거리며 천 조각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불을 끄고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왔다. 다음 날 아침 정옥은 일찍 일어났다. 여관 근처 시장을 걸었다. 새벽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가 좋았다. 과일 가게, 생선 가게, 채소 가게. 상인들의 구수한 목소리가 정겹게 들렸다. 한 청가게 앞에 멈춰 섰다. 색색의 천들이 걸려 있었다.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정옥은 한참을 천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선명한 하늘색 천 하나를 샀다. 이걸로 뭐 만드실 거예요? 가게 주인이 물었다. 제 옷을 만들 거예요. 처음으로 저를 위한 옷을요. 주인은 환하게 웃으며 천을 포장해줬다. 정옥은 천을 가슴에 안았다. 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 속에서 40년간 재봉틀 앞에 앉아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바늘 끝에 남은 미세한 온기가 다시금 되살아났다. 이번에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바느질이었다. 정옥은 천을 들고 걸었다. 햇살이 따뜻했고 앞으로의 길이 기대되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68세 한정옥의 두 번째 인생이